저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병실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그 노인,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벌 그룹의 창업주 변석주 회장은 마른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주시오. 아버지,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가족들과 임원들의 항해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간 병실, 82세의 재벌 회장과 4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만 남았을 때 회장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네. 너무 늦었지.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죽음을 앞둔 재벌 회장은 가족도 후계자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불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한 한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말 부산의 작은 무역상에서 시작한 변석주.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재산을 모았고 80년대엔 전자부품 제조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90년대에는 유통과 금융까지 손을 뻗쳤죠. 2025년 현재 벌그룹은 계열사 42개, 직원 수 8만 명, 자산 규모 3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총에서 반대파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수고했네, 김전무. 변석주 회장의 집무실. 63층 전체를 차지하는 이곳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경쟁사와의 싸움에서도 정치권과의 줄다리기에서도 심지어 가족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도 말이죠. 회장님, 올해로 80세이십니다. 은퇴 계획은? 은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냉혹한 경영자,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과감하게 정리하시오. 하지만 회장님, 그곳 직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면 전체가 무너진다. 변석주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주저없이 매각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원은 가차없이 교체했습니다. 저 사람 밑에서 일하면 기계가 되는 기분이야. 하지만 성과는 확실하잖아. 우리 회사 주가 좀 봐. 직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감정은 숫자 뒤에 숨겨라. 이 원칙은 그가 가난한 부산 달동네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되기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터. 아버지, 제가 더 적합합니다. 형은 경영 감각이 없어요. 뭐, 내가 뭘 안다고. 변석주 회장의 서재. 두 아들이 또다시 다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변준호, 48세.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그룹의 금융 부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변준석, 45세.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제조 부문을 총괄했죠. 둘 다 조용히 해. 회장의 한마디에 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눈빛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직 후계자를 정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이미 80세이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준석, 그리고 딸 하나. 막내딸 변수진, 42세. 그녀는 아예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왔구나. 오빠들 또 싸웠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내일이나 잘해. 수지는 유일하게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 바쁠 뿐이야.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췌장암 사기입니다. 2025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 특실. 담당 교수의 말에 변석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최선을 다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82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제국을 일궜습니다. 대통령과 식사를 했고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제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하겠네. 하지만 그는 3주 동안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회장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과로했나 보네. 곧 나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집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아버지, 회장님. 병실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아들, 며느리들, 손주들, 딸과 사위, 그리고 주요 임원들.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죠? 큰아들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사실 지난달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뭐라고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야? 둘째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식을 회복한 변석주 회장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끄럽네. 아버지, 회장님, 이게 도대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실은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사람들까지도요. 아버지,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회장님, 이 약이 암에 좋다고 해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처음 며칠은 그들의 관심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석주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일주일 후 둘째 준석이 큰형 준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뭔데? 아버지 상태가 저러신데 우리가 회사 일을 대신해야 하지 않겠어? 이사회를 열어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형은 항상 그렇게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지 못하시는 거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변석주 회장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따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말해보게. 강남에 있는 그 빌딩 말입니다. 혹시 준호 명의로 해주실 생각은? 자네 남편 이름도 아니고 자네 이름을 거론하는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가보게. 피곤하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에 대해 말씀을 남겨주셔야. 회장님께서 쓰시던 별장,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서 예산이 한 명 한 명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유산, 권력, 자리. 변석주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고 이익으로 관계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 그렇게 키워온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가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당시 52세였던 변석주는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보러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면 충분합니다. 교통도 좋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래, 그럼 계약 진행하게. 시차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뭐냐? 이거요. 아이가 내민 건 지갑이었습니다. 변석주의 지갑. 아까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변석주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정말로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네. 지갑을 받아들며 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주운 물건은 주인한테 돌려줘야 한다고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변석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녀석이네. 그리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사건. 그는 곧 잊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의 따뜻함. 그런데 며칠 후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공장 부지 계약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던 중이었죠.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환경 문제는요? 소음은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변석주는 짜증이 났습니다. 역시 지방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시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너 또 왜 나타난 거야? 저기, 아저씨 괜찮으세요?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던데. 내 걱정은 아니야. 가거라. 하지만 아이는 따라왔습니다.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화난 건 공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무서운 거예요. 큰 회사가 오면 자기들이 쫓겨날까 봐요. 작년에 옆 마을도 그랬거든요. 변석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아냐? 할머니랑 이웃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변석주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강압적인 설득 대신 주민들의 불안을 하나씩 해소하는 방향으로요. 계약은 성사됐고 공장은 성공적으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석주는 몇 번 더 그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공장 짓느라 자주 와야 해서. 우와, 진짜 크게 짓네요. 아이는 공사장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민준이요. 김민준. 가족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엄마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슬프다기보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변석주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지만 그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아이는 자주 공사장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신 건데 너무 많아서요. 아저씨 점심 안 드셨죠? 나는 같이 먹어요. 아이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보잘것없는 김밥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요,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나눠 먹으면 2배로 맛있다고요. 변석주는 그날 처음으로 사무실이 아닌 공사장 벤치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잊으려 했던 얼굴. 공장이 완공된 건 6개월 후였습니다. 회장님, 준공식 날짜 잡았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네. 하지만 준공식 전날 변석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화재가 났습니다. 주택가 쪽인데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한쪽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방관들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진정해, 아가. 할머니는 이미. 소방관의 말에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석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왜 하필?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아이 보호시설에 보내주게. 그리고 충분한 지원금도 전달하고. 알겠습니다. 준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변석주는 그날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세상에 많습니다. 모두를 도와줄 순 없는 일이죠. 돈은 전달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민준이라는 아이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도시락을 나눠 먹자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를 잃고 울던 모습. 잘 살고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은 희미해졌고 일상에 묻혀 거의 떠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병실에서 왜인지 자꾸만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50대 중반의 비서실장 김태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25년간 변석주 회장의 곁을 지킨 신복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을 찾아줬으면 하네.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장 건설 당시 메모해 둔 것이었죠. 김민준, 1985년생. 마지막으로 본 건 1995년 경기도시 마을에서였네. 김민준이요? 김 실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아니,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아이야. 찾아줄 수 있겠나? 30년 전 정보로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은 물러나와 팀을 꾸렸습니다. 민간 조사업체도 동원해. 비용은 상관없어. 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 계속. 오전 759. 이름은 흔했고 1985년생도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실장님, 시 주민등록을 뒤졌는데 해당 시기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아동이 17명입니다. 보육원 기록은? 그 지역 보육원 3곳을 확인했는데 1995년에 입소한 김민준은 2명입니다. 그 2명을 추적해. 아무도 모르는 이름.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김 실장을 찾아왔습니다. 김 실장, 아버지가 누굴 찾으라고 하셨다던데? 아, 그게. 김민준? 이게 누군가? 준호는 비서실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입니까? 옛날 직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셔서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숨겨둔 자식은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나이를 보면 어쨌든 이상하네. 아버지가 지금 왜 갑자기 옛날 사람을 찾으시는 건지.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유산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갑자기 나타나 상속구도를 흔들면 어쩌나. 그날 저녁 2 아들과 딸이 따로 모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누굴 찾는데? 막내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김민준이래. 들어봤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나도 그래. 둘째 준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람이라던데 혹시 아버지 옛날 비리랑 관련된 건 아닐까? 야, 말 조심해. 아니면 뭐겠어? 지금 와서 갑자기 찾는 게 이상하잖아. 세 남매는 각자의 의심과 불안을 품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 김 실장의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찾아낸 주소. 2주 후. 실장님, 찾았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1995년 화재 당시 보육원에 입소한 김민준. 추적 결과 현재 서울구에 거주 중입니다. 직업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담당 과목은 국어. 김 실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민준 40세. 보육원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교직에 입문한 지 15년째.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평판도 좋고 빚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알겠네. 연락해보게.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벌 그룹 비서실의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변석주 회장님을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석주? 네, 30년 전 경기도시에서. 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을 기억합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뵐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다시 침묵. 왜? 저를요? 그건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회장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병원이요? 네.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그래. 회장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알았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날 밤 변석주 회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 만에 다시 보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회장님 김민준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석주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아이가 맞군. 30년 전 환하게 웃던 그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게나. 회장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앉았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랐겠네. 아니요. 그런데 왜 저를? 30년 만이지. 회장은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감사합니다. 교사라고 들었네. 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장의 야윈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췌장암이네. 오래 못 산대. 놀라지 않는군. 비서실장님께 들었습니다. 또다시 침묵.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할머니 일. 미안하네.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냥 돈만 보내고.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불이 난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때 회장님이 보내주신 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나?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다고. 그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대학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랬군. 감사합니다. 정말로.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석주 회장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흐르는 눈물. 자네는 행복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결혼은 안 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요. 외롭지 않나?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학교에 제자들이 있고 동료 선생님들도 있고 충분합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행복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변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는가? 성공했습니다. 부를 잃었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는가? 잘 모르겠네. 회장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렸네.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 자식들은 내 돈만 노리고 직원들은 내 자리만 노리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생각났네. 30년 전 도시락을 나눠 먹자던 그 아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아마 자네뿐이었던 것 같네. 회장님, 미안하네.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에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거. 그랬나?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눌 수 없었던 대화. 자네는 내게 원망이 없나?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때 더 챙겨주지 않았냐고. 왜 그냥 돈만 보내고 신경 쓰지 않았냐고. 없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아무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알아요. 회장님도 외로우셨다는 거. 뭐? 그때 저랑 도시락 드실 때 회장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았달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래도 외로웠는데 회장님은 가족이 계셔도 외로우셨던 거 아닌가요? 변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맞네. 오랜 침묵 끝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외로웠지.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 아무도 진짜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내 돈을 보고, 내 권력을 보고, 내 지위를 봤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 그냥 한 명의 인간인 나를 본 사람은 없었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네가 자꾸 생각났네. 죽음을 앞두고 나니 자꾸만. 회장님, 자네가 날 볼 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봤잖나. 지갑을 주우러 온 아저씨, 도시락을 같이 먹는 어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회장님이 그냥 친절한 아저씨였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듯 민주는 보육원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학창시절,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회장은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후회,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알았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래 방해했네요. 아니네. 와줘서 고맙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겠네. 민준이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네. 자네는 좋은 사람이네. 민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병실에서 변석주 회장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변석주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발표하시는 건가? 누가 후계자가 될까?
제발 공정하게 나눠주셨으면. 하지만 회장은 가족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단둘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아들, 딸, 며느리들, 그리고 주요 임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네. 회장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준호에게 맡기겠네. 아버지. 둘째 준석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준석이는 제조부문 독립법인을 맡게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네. 하지만 그리고 수진이는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라. 내가 원하던 일 아니냐? 아빠, 재산은 3등분한다. 공정하게.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개인 재산 중 일부는 따로 처리하겠네. 개인 재산이요? 회사 주식이 아닌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현금. 약 500억 원 규모네.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돈을 누구한테요? 김민준이라는 사람에게 100억을 주겠네. 뭐라고요?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김민준이 누군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400억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육원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네. 아버지, 이미 결정했네. 변호사, 서류 낭독해 주시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숨겨진 진실. 도대체 김민준이 누구길래? 큰아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알던 아이네. 30년 전? 그게 무슨? 내가 유일하게 인간답게 대한 사람이었지. 회장의 말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기를 기다렸네. 유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사랑도 관심도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겠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네. 그 아이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래서 100억을 주신다고요? 둘째 준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는 부분이야. 진심으로 날 대해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이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저희는 진심이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막내딸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하지만 나는 그걸 느낄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남긴 것. 며칠 후 김민준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학교 일정이 조정됐어요. 민주는 요즘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끔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민준 씨. 네. 내가 자네에게 돈을 좀 남기려고 하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0억 정도 되네. 회장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삶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회장님 가족분들 것이잖아요.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하지만 받아줘야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네.
회장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네. 하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넉넉지 못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괜찮지 않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돈이 될 거야. 진심으로 날 대해준 사람에게 주는 돈.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회장은 잠시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리고 제 이름은 빼주세요. 변석주 장학재단으로 해주세요. 왜? 회장님이 남기신 거니까요. 회장님 이름으로 좋은 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변석주 회장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초, 변석주 회장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시죠? 가족들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회장님이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마른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은 뜨지 못했지만 회장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 도시락 같이 먹었던.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저 덕분에 좋은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가세요. 회장님이 남기신 것들 제가 잘 지켜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오후 6시 42분. 변석주 회장, 향년 82세.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키. 계속. 오전 825. 업벌 그룹의 창업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에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변석주 희망 장학재단.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육원 원장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 이 재단은 고 변석주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됐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학교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이죠. 회장님은 평생 성공한 기업인으로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나눴느냐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매년 100명의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그리고 멘토링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변화된 가족. 벌그룹 본사. 큰아들 변준호는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고했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과를 중시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부장,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 아, 네. 괜찮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말해.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에 변석주 회장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준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선택에 대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한테 주실 돈을 남한테 주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희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죠. 이제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요. 둘째 준석도 변했습니다. 독립법인을 맡으면서 그는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펼쳤습니다. 직원들 복지부터 챙기자. 행복한 직원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비용이 단기적으론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론 투자야. 그는 매년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했죠. 아버지, 이게 맞는 거죠? 막내딸 수지는 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변석주 희망 장학재단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민준 이사장님,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장학생들 대상으로 미술교실을 열까 하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수진과 민주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민준 씨가 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요? 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셨지만 속마음은 외롭고 따뜻한 분이셨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새로운 시작. 3년 후 변석주 희망 장학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멘토링 받지 못했으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야.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회장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날 저녁 민주는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묘비는 조용했지만 민주는 마치 대답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이 잘 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30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가져온 꽃을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가족분들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호 회장님은 직원들을 잘 챙기시고 준석 회장님은 사회 환원을 열심히 하시고 수진 이사장님은 예술가들을 지원하시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남기셨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처음으로 밝은 소식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선생님인데 좋은 분이에요. 회장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회장님 이야기 들려줄게요. 30년 전 한 재벌 회장님이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줬는지
그리고 그 회장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으셨는지 민주는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회장의 유산. 10년 후 변석주 희망 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 지난 10년간 이 재단은 3,0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의사, 교사, 공무원, 기업인. 무대 아래에는 장학생 출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재단의 첫 장학생이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보육원에서 막 퇴소한 상태였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후원자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많은 졸업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재단을 돕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민주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님, 보이세요? 저 멀리 벌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변석주가 남긴 진짜 유산은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고 자라서 다시 다른 일을 돕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선택,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변석주 회장의 따뜻함은 계속해서 빛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